앞에서 와서 계셔야지. 저 일정이 있어서요. 맞지 않는 날 그냥 먹고 사는 점심 먹는 눈 닫고 하기 지르고 계십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나서 공이 좋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 그래? 좋아. 잘 움직이십니다. 내가 잘 아니었네.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쪽으로 와요. 바로 출마자가 제일. 그래도 인사를 하고 와요. 이리 와서 인사하고 밤에 이쪽으로 와. 이리 와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높은 사람 자리에 이 자리가 나오고. 자, 시간이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참석을 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위원회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두희입니다.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붐 아시죠? 또 사진 촬영은, 핸드폰 사진 촬영은 지정일 분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다음 교육 및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전방에 보이는 태극기를 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내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속초 인재 고성 양양 박학성 상임 고문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장원 상임 고문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초 인재 고성 양양 노인회 신홍식 고문님, 위원장님, 네. 다음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전 지역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인재 고성 양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김도규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선의 승리를 위해 힘차게 활동하시는 연락소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호춘군 연락소장님, 양양군 김기수 연락소장님, 인제군 이남홍 연락소장님 기립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의회 나성고구 기초위원회에 출마하시는 안명님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철비아 우리민주당 속초인재 고성 양양 지역위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김영기 사무국장님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으신 말씀과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열띤 강연을 해주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의 강연이 지금부터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광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는 날이 제가 서울서 오는데 눈이 설설 내리니까 저도 오늘 알게 된 건데 산에서 내려오는 눈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바다에서 오는 눈이라고 해서 눈이 많이 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 빨리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총선이 강원도에서 참 민주당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때 2010년도 제가 45살에 도지사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민주당의 큰 변화의 바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문순 지사 3번 당선하고 이제 하나의 고비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때 올해 민주당에도 새로운 변화가 크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도대체 정치라는 게 뭐냐, 이 대한민국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뭔가 이게 남북 문제를 보면은 뭔가 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이런 이 약간 느낌이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국민들은 이상하게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되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 국가의 운명하고 국민의 삶하고 따로 노는 이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고칠 건가 이런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산에
김영춘 그 부산시장 후보 선거운동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자갈치 시장을 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그 어르신인데 이제 노점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정치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거 때가 오면은 희망이 있어 투표를 하고 또 실망을 하고 선거 때가 오면은 투표를 하고 또 실망을 하고 이 정치가 잘못됐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라는 얘기가 제가 오랫동안 생각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 맞아.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벌써 이게 뭐 우리는 뭐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실망을 하고 도대체 정치에 뭐가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청와대에도 있어봤고 도지사도 있어봤고 국회도 있어봤고 국회의원도 해보면서 제가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은 맨날 힘들게만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금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그냥 뭐 우리 동네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다음 무슨 당이라고 해서 앞만 찍어보면 뭐해요. 내 삶이 바뀌지가 않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강원도 춘천 출신 손흥민 선수는 축구 시합이 한 번 끝나면은 평점이 나오잖아요. 이강인 선수도 평점이 나오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일 내가 가게에서 매출이 얼마고 1년을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이익이 나고 얼마가 적자가 나고 뭔가 평가가 되잖아요. 회사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대학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유독이 뭐냐면 정치인들만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요. 4년에 한 번씩 선거하는 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을 뭘로 평가를 하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거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일자리가 제일 필요한 문제고 뭔가 소득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고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될 거고 병원이 있어야 될 거고 노후야 뭐냐면 노후 빈곤이 좀 적어야 될 거고 이런 걸로 보면은 뭔가 이걸로 국민들을 정치인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 대통령부터 저기 시도지사부터 시장 무슨 구청장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면 국민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치의 큰 변화를 우리가 한번 가지지 않으면 맨날 뭐냐면 선거 때만 우리가 선거 애만 쓰고 또 실망하고 하는 게 대표될 거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를 이번 총선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집권이 이미 3년 차에 들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합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첫 번째로는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리고 물가는 점점 오르고 이 고금리 때문에 이 대출을 갚기가 굉장히 어렵다.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신경을 써달라 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취약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사실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한 사람인데 왜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냐. 세 번째로는 외교 문제가 뭔가 지금 이상하다. 이 외교 문제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인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는 거고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는 거고 뭔가 이 국가가 남북 문제가 불안하다. 그리고 대만 문제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자꾸 위험의식도가 자꾸 오니까 뭔가 외교에서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 이 정부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부를 이번에 심판해야 되겠다. 이게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강원도도 올림픽을 3번 해왔죠. 동기에 3번만에 됐잖아요. 이번에 그 엑스포 부산 엑스포 실패가 저는 현 정부의 능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부산이 29표를 받았는데 이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과테말라 이쪽에서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때 마지막에 표 계산을 해보니까 2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현장에 갈 건가 말 건가 하다가 회사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2표가 모자라고 유치원에서 말한 거는
이긴다고 한다고 한쪽에서 가자 한쪽에서 가지 말자. 근데 결국 안 갔는데 결국 졌어요. 그때 표 계산을 잘못한 게 2표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표 계산을 잘못한 거죠. 돈을 수백억을 써가지고 유치운동을 하고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을 전 세계로 보내서 유치운동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어떤 능력이면 세계를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바른말 하는 사람이 이 정부 내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대통령한테는 유치될 거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된 거죠. 우리 요새도 한번 보세요. 무슨 백을 받았냐 뭐 사과를 했냐 아무도 못하고 뭐 한동훈 위원장 나가 처음 뭐라고 하다가 며칠 전에 저 서천 가서 90도로 인사하는 거 봐요.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그 정도의 많은 돈을 쓰고 유치에 실패했으면은 프랑스 현지에서 적어도 총리나 책임자가 사표를 내는 게 맞죠. 아니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사표를 내든지. 그러면 그때서야 뭐냐면 대통령이 이건 내가 책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야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살아가는 건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태원 참사가 와도 책임지는 사람 없죠. 오송에서도 사람이 그렇게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 없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하급직 공무원들만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 정부가 지금 돌아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국가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사우디라는 나라가 거기 사막이잖아요. 근데 사막에서는 1300조 원,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가 600조 원 정도가 세금인데 1300조 원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국가 비전을 세계에 보여주지 못하면서 여기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다.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94년생이시면 저희 아버님보다도 한참 많으신데 제가 65년생인데 제가 평창초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뭐냐면 그 덩어리 우유를 받았어요. 덩어리 우유하고 빵 하나. 덩어리 우유가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먹다가 유통기간이 지나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거. 그거 뭐냐면 그 깨가지고 두 조각 주면 그게 밥에서 쪄먹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태어날 때는 후진국에 태어났지만 지금 사는 곳은 선진국에 사는데 우리 자식들은 지금 선진국에 사는데 후진국에 살지도 몰라요. 경제 성장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 12국가에 있는데 이제 13위국가로 내려앉았어요. 일본 경제보다 우리가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는 다 져도 일본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한테도 경제 성장률이 뒤지고 있어요. 한국증권거래소의 주식시장은 무너지고 있는데 현재 일본은 사상 30년 만에 최대 호황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한 정권이 모든 경제를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딴짓하지 말고 경제에 신경 쓰라는 거 아니에요? 홍범도 흉상 벗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야당 대표 잡느라고 뭐냐면 맨 세월을 보내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다. 금리는 점점 올라가는데 올해 더 이상 금리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살기가 어려워지죠. 우리 양양이 일대도 많은 속초 일대도 아파트를 지었다가 지금 짓는다고 신고해놓고 많이 안 되는 게 PF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고금리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거든요. 이 정권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3년 차예요. 근데 보통 이렇잖아요. 국민들이 한 70%가 찬성을 하면은 보통 거기에 따라가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현재 국민의 60%가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건 60% 이상이 국민이 찬성을 하는데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김건희 여사 이런 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거는 이태원 특별법. 여러분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날 때 여러분 많이 화면들을 많이 봤죠. 우리가 젊은 자식들이 그 몰려가가지고 좁은 골목에서 쓰러졌는데 사람에서 돌려서 압살을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바로 1.8km 떨어진 데서 우리들 자식이 뭐냐면 숨이 막혀 죽었는데 그게 그냥 우리나라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서울이라는 데서 이거밖에 안 되냐? 저는 후진국에서 나는 사건인데 대한민국의 한복판 서울에서 저런 일이 생기다니. 그게 전 세계로 방명이 다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꼈던 그 비참함은 이루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뭔 잘못을 한 게 있어요? 자식을 잃은 것밖에 없는데 1년 반 동안은 뭐냐면 그 특별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진상을 조사하라는 거하고 보상을 하라는 거. 그 두 가지인데 그걸 뭐라고 그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국민을 짓밟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좀 단호해야 된다. 근데 제가 더 두렵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선거가 60일밖에 안 남았어요.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것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뭐라고? 여기서 만약 총선이 이기게 되면 국민들은 훨씬 더 무시당할 겁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때는 박수를 한번 치죠. 선거를 60을 앞뒀는데도 이렇게 국민들의 70%가 찬성하는 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기서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만약 압승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국민의 80% 국민이 찬성해도 90% 국민이 찬성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 따끔한 맛을 저는 보여줘야 한다.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수백 명의 우리 자식들이 우리들 보는 앞에서 쓰러졌는데 이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인데 0.7%로 대통령 선거 당선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승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2등인 이재명 후보랑 같이 나라를 잘 끌고 가져가면 국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2년 내내 수사를 하자. 압수수색을 수백 번.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일주일에 2번씩 재판받으러 가면 그 참담한 심정이 얼마겠어요. 검사라고 하는 거는 죄를 쫓는 거지 사람을 쫓는 건 그건 검사가 아니죠. 이건 사람을 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쫓아서 사람을 쫓는 거는 이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와 정치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검사로서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국가를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뽑아준 거는 그래도 검사를 했으니까 깨끗하게 할 거야. 또 하나는 적어도 전직 대통령처럼 무슨 아들이나 처자식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 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왜 화가 나냐면 나토 정상회의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대통령 영부인이 15명을 데리고 명품 쇼핑을 하고 대한민국도 명품 많잖아요. 그걸 꼭 나토 정상회의 가서 그걸 해야 되나요? 디올백을 받는 거 대통령 영부인 그런 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미안하다고 얘기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과하지 한마디 해. 대통령 영부인이 지금 화면에서 사라진 지 몇 개월째 지금. 그 사과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우리가 한번 이 검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조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교육개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킬러 문항에 있어서 저 카르텔을 조사해야 된다지. R&D를 한다는 건 국가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가 와도 우리가 국가 R&D 예산을 넓혔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많이 해야 미래 기술이 나오니까. 근데 불과 7월 달에 해외가지고 9월 달에 연구 예산을 6조 원을 깎아버리니까 이 석박사들은 지금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연구라는 게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2년, 3년, 4년 동안 연구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라가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잘하는 일이 있고 판사가 잘하는 일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검사들이 이제 국민권익위원장도 되고 방송통신위원장도 되고 금융감독원장도 되고 이제 국회 먼저 가게 되면 여러분 영화 제목에 두사부일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검사부일체죠. 검사가 이건 사법부도 가지고 정부도 가지고 입법부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 국민이 편할 리가 없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권력기관이요? 그거 전화 오면 왠지 기분 나쁜 데가 권력기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삼권 분립을 하는데 우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검사는 검사의 길이 있고 우리 새로운 길을 가요. 또 하나는 우리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를 뽑을 때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뭐냐면 국민의힘에 빚을 안 졌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 장관들을 뽑을 때는 그래도 두루 잘 뽑았을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 본인과 가까운 사람 아니면 장관을 하시고 여러분 장관 이름 얼굴 아는 사람 있어요? 한동훈 장관 빼고 유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청문회 대부분 낙마를 했어요. 5명이 낙마를 했고 24명이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했는데 그냥 또 다 임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대통령은 이번에 3년차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외교 문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대통령이 노래도 부르고 잘했어요. 자, 한미동맹 잘해야죠. 그런데 우리한테 얻은 게 뭐죠? 우리는 72조 원을 미국에 투자를 했어요. 한국이 무엇을 얻었죠? 후쿠시마 원전 저 방출하는 거 1년에 1조 5천 원 정도만 일본이 돈을 더 쓰면 그거 방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방류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이죠? 우리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외교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이익이 있다면 이익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었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셨어요. 참모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시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각자 발제를 해봅시다. 회의를 했어요. 모두 다 저는 미국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미국하고 잘 지내는 건 좋은데 어떻게 잘 지내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잘 지내요? 우리 계획이 뭐죠?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만든 게 한미 FTA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도 했지만은 결국 한미 FTA 이후 68% 미국 수출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 제협상을 오히려 미국이 우리한테 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전부 미국 외교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도 두 개의 미국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미국이 있고 공화당의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에는 가솔린이 가장 많이 있다. 그래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냐면은 파리 기후위기 협약을 탈퇴한다. 그 얘기 뭐냐면은 미국이 IRA를 할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를 써가지고 하는 기업은 투자하면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이제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당장 우리나라 기업한테 타격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미국 공화당 유권자 지지자 중에 70%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외국에 개입하지 말자. 민주당 지지자 중에 30%가 이제 개입하지 말자 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문제까지 나오게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해서 이것을 용인할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거죠. 미국의 민주당의 전략이,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있으면 우리나라 외교도 이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어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통 검사들은 훈련이 이렇잖아요. 도안이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훈련되는데 실제로 외교라고 하는 건 복잡하게 움직이게 된다. 그런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말은 안 하죠. 얼마 전에 갑자기 뭐냐면 공수경보가 올려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제 국회에 있을 텐데 당황했어요. 이 무슨 경보지? 근자에 남북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양쪽의 성명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럴 겁니다. 여기 속초 아바이 마을에 오신 분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지금 러시아는 경제 성장률이 1.5%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땅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미 60세 넘은 여성들이 전쟁에 이제 참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 보세요. 전쟁이 터지면 전부 부녀자 아니면 애들이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전쟁이나 이런 위험 같은 걸 우리가 없애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강대국들로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왜 그렇게 열중하겠어요?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그 어떤 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젊은 케네디 대통령이 42살짜리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유격이 되니까 내치에 실패하면 정권을 잃으면 그만이지만 외치에 실패하면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고, 대화를 구걸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화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전쟁 중에도 대화는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뭔지는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건 절대 안보는 아웃소싱이 없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변 국가는 미국이 2개의 나라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일본도 일본의 전략이 있고 중국도 중국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를 지키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이 정부가 왜 이번 중간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민생의 노력을 분명히 해라.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외교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나 이걸 만들지 마라. 근데 그러면 이제 선거라는 게, 제가 항상 여러분 제가 선거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적을 여러분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해야죠. 우리가 잘해야 돼. 남 앞만 뭐 욕해보면 뭐해? 남 공부 못한다고 얘기해봐야 자기가 공부 잘하는 건 아니죠. 자, 우리도 공부를 잘해보자. 민주당도. 그럼 우리도 민생경제에서 우리가 유능함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제가 원주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평창에서 태어났는데, 원주에 갔는데 당시 지학순 주교님이 계셨는데
원주가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아주 반유신, 거기 아주 투쟁의 아주 본거지가 원주였는데,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본 분들이 김지아나 박경리 선생님 그런 분을 제가 고등학교 때도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제가 만나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원주 여기도 신협 이사장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신협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그 서민금융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꺾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협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시장통에 있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일수해가지고 신협해가지고 그분들 목돈을 만들어주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한살림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농민이 농사진 거를 도시 사람들이 먼저 갖다 팔아 서로 잘 살게 하는 거. 이거를 원주에서 하는 걸 보면서 왜 제가 이런 걸 하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결국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반유신을 해서 박정희 정권을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유신 운동을 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잘 살아야 결국은 반유신 운동을 하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저는 그 말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들은 말인데 전 너무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세종대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금에게는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에게는 쌀이 하늘이라.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아니 우리 손흥민 선수는 이거는 항상 축구 시합만 끝나면 평가가 되는데 정치인들은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평가를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아주 강력한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을 졸업시켜도 취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기 저기 뭐 조선업이 아니고 어업하시는 분이나 농사 짓는 분들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 먹죠 지금.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80%가 넘죠. 지금 농사처럼 사람을 못 가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 숙소에 가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저 강릉에 가서 바닷가 회 한 번 먹일 테니까 우리 동네 일해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 자식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심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경제가 일어서는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포항이라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포항제철 포항대학교. 그렇죠? 울산을 만들어서 조선 사람을 만들었어. 창원을 만들어서는 거기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창원 기계공을 만들었어. 여수에는 여수화학단지를 만들었어. 전두환은 강남을 만들었어. 노태우 대통령은 200만 오라고 해서 오늘날 일산, 파주, 분당 이런 도시를 만들었어.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게 판교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판교라는 도시는 100만 평 조금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한 건 30만 평이에요. 분당 옆에 판교. 그때는 뭐냐면 이 판교는 김대중 대통령이 40년 전에 한 얘기 보면은 그때 뭐냐면 AI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가 구도위기가 왔죠. 그래서 그때 뭐를 했어요? 여야가 DJP 연합을 해서 마음을 합쳤어요.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IT 혁명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통신망을 전부 다 깔고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판교인데 판교에서 1년에 168조 원을 합니다. 1년에 168조 원을 하는데 부산 350만이 1년에 98조 원을 합니다. IT에 맞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뭐를 만들었냐? 원주가 왜 커요? 기업도시, 혁신도시 때문에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도시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강남에 만든 아파트 가면 아파트 식당이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도시락을 싸갈 수도 있어요. 이제 경로당의 노인들이 밥을 따로 안 해 먹어도 그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오후 3시 되면 아들이 와서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극장도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이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제 강릉 고성 이제 철도가 좀 있으면 이제 춘천하고 이제 고성하고 속초하고 철도가 들었었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여기가 강릉보다 속초 고성이 저는 훨씬 커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고성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속초는 땅이 적죠. 고성 쪽이 저는 엄청 커져나가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대학교라고 생각해요. 고성에 뭐냐면 경동대학 설악 1캠퍼스가 있어요. 설악 2캠퍼스는 속초에 폐교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 양양 캠퍼스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좋은 대학이 있으면 거기 기업이 들어가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거 1번.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럼 2번은 베트남 전문대학을 만들어도, 러시아 전문대학을 만들어도, 전문대학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 그것도 어려운 대학이라면은 우리가 1년에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귀농귀촌을 합니다. 근데 서울서 살다가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땅 사잖아요. 땅 사는 데 들어가죠. 집도 조그만 거 얻어야죠. 그 다음에 측량하고 난 다음에 측량은 울타리부터 치고 나서 동네 사람하고 싸움하는 사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저는 만약에 양양 캠퍼스 같은 거를 은퇴자들 도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저기 10만 평이거든요. 저는 학교 교실도 있고 기숙사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기업을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게 법이 필요해요. 이제 이거를 국가가 사들일 수 있는 법, 그리고 여기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법, 그리고 여기가 은퇴자 도시를 만들게 되면 훨씬 편하게 우리가 살 수 있죠. 은퇴하신 분이 한 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1.3명을 고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기 간호 인력도 필요하죠. 물리치료사도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이걸 황당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기 원주에 있는 오커밸리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스키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다음에 숙소가 옛날에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큰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운영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연세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밥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밥 주고, 거기에 일정 부분 생활하시는 거 골프장도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나 손주가 와도 밥을 별도로 안 해줘도 거기가 생활하시니까 편하죠. 이 속초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서 아파트를 샀잖아요. 이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 어제 하나 리조트나 어디 근처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책도 보고 그걸 만들어달라고. 이걸 우리가 한번 해나가면 좀 좋겠다고 생각해요. 대학교를 활용해, 아니면 국제화 대학을 만들든지, 아니면 은퇴자 마을을 만들든지, 이걸 만들면은 훨씬 저는 속초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집 문제인데, 시골은 집 문제는 별로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경대학교,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인데 여기에 15층짜리인데 저기 기숙사거든요. 기숙사인데 우리가 서울로 다 보내면은 이게 이제 1학년 때는 기숙사에 있다가 2학년에 기숙사 나오면 보통 나오면은 이게 7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16층짜리를 지어가지고 학교 땅은 돈이 안 들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 학교 문제를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건축비의 50%에서 60%가 땅값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에 있는 대학교의 시설을 활용하면은 돈이나 땅값, 건물 없이 우리가 새로운 걸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에 우리가 눈독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교육자산이 워낙 엄격하게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만 풀어내면은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좋고, 만약에 빈 땅이 있으면 이런 걸 지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폐교되는 초등학교나 웬만큼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데 숙소를 지으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 여기서 먹고 자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관리가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도 살기가 편한 거죠. 폐결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도유지가 있는 데가 군유지가 있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지으면 그러면 훨씬 더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데려오기도 편하고 일하기도 편하고 우리 자식들도 편해질 수 있다. 그런 기숙사비도 줄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보면 이렇게 아파트들을 짓는데 현재 그 500세대 이상이 지게 되면은 유치원이나 지어야 될 공공시설이 많으니까 전부 500세대 밑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설은 전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꼭 승리를 해서 자 이제 여태까지 10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식당이 있으면 좋겠죠. 거기다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같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일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더 좋겠죠. 요새 강남에 오면은 CGV 영화관이 앞부터 다니지 않아요. 옛날엔 영화관이 컸지만 요새 영화관이 50석, 1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청각 교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동부터 7동까지는 아들하고 손주하고 살고 8동, 9동, 10동은 부모님들이 모여 사는데 거긴 간호사들이 많이 있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가 편하잖아요. 우리가 자식 입장에서는 요양원에 보내드리려니까 왠지 자식 입장에서는 두려워하는 거고 연세 드신 분 입장에서는 요양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아파트를 지으면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층짜리 지을 수까지 있으면은 이걸 15층까지 짓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좋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걸 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연세대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업어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추운 날 시장터에 가서 손이 부르터도 야채를 파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저희가 자랄 때 춘천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서울대, 연세대학, 고려대학 갔다는 거 몇십 명 갔다고 다 발표가 났는데 요즘 강원도 전체를 통틀어서 명문대학은 몇 명 들어가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세상이 살기 좋아진 게 아니고 점점 더 부잣집 자식들은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면 더 좋은 직장에 가면 우리 자식들은 지금도 살기가 힘든데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어떻게 열어갈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배워서 짐승은 태어나면 일주일이면 엄마가 핥아주면은 소가 돌아다니는 거지만 인간은 20년 동안 말 일어서는데도 한 달 1년이 걸리고 말 배우는데도 3년 걸리고 20년을 공부해야 인간이 성인이 되는데 이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한다는데 이 시골에 무슨 유아원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박봉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굴레를 해결하지 못해요. 마그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아니고 이 교육 문제에서 획기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식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동네에서 초등학교를 새로 짓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초등학교를 지을 때 초등학교 보통 동네 유지들 옛날 분들이 땅을 기부해서 초등학교 많이 생겼어요. 이제 여기 초등학교를 지을 때 왜 초등학교는 전부 3층밖에 안 줘요? 그러지 말고 높이 짓죠. 높이 지어서 거기다 수영장도 만들고 초등학생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앞으로 3년 뒤면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4분의 1이 문을 닫습니다. 애가 안 태어났어요. 왜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 애를 키울 데가 없는데 지금.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여기서 일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도 하고 체육센터도 있고 평창초등학교에 그 수영장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늦게 학교 오잖아요. 그럼 동네 주민들이 수영하다가 애들이 있을 때는 애들이 수영하고 방과후에는 동네 주민하고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창초등학교 수영부가 강원도에서 상도 받잖아요. 제가 정선 예비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너무 학교가 조그매가지고 이 칠판에다가 선배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해서 영어 공부를 시켜줘야지. 그래서 지역 난방공사랑 자매결을 넣어서 영어 공부를 시켰는데 3년 뒤에 KBS 뉴스에 정선 예미초등학교 폐광지역 어린아이들이 영어 경진대회 상을 휩쓰는 기사가 다 난적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기회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새로 짓거나 초등학교는 이런 건물을 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는 애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모든 연세 드신 분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들어가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애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지? 건물을 잘 지면 들어가는 데만 다르면 충분히 다 다룰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면 괜히 뭐냐면 여기 복지시설 따로 짓고 체육시설 따로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공간을 하나를 같이 쓰게 되면 훨씬 더 우리는 많은 돈을 아껴 쓰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해나가야 능력 있는 민주당이 되고 그래 애 키우기가 편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뭐가 물어보면 궁금하면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그죠? 다음한테도 물어보고 이게 동화전과예요. 동화전과. 옛날로 보면.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구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구글이 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럼 똑똑한 걸 계속 검색하면 똑똑한 나 사람들이 똑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뭔가 전 세계 최고의 지식을 상하수도 물처럼 싸게 지식을 공급받는 걸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제가 EBS에서 나오는 위대한 수업이라는 이걸 돈을 1년 100억씩 들여서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EBS 틀은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속초 보면 뭐 LG U+가 있네? 뭐지? 지역 케이블 있잖아요. 지역 케이블 틀면 똑같은 방송을 막 5번, 6번씩 틀어주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방송국하고 해가지고서 좋은 컨텐츠를 학교 교실에도 보내주고 그리고 광주에 가면 경로당이 있네. 스마트 경로당이 있는데 큰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저 속초 아바이마을 경로당 어르신들 10시부터 뭐냐면 자 일어나서 체조하면 체조 11시부터 자 속초 1경로당 2경로당 3경로당 노래 자랑하는 것도 다 서로 지켜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역 앞이나 서울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눌러야 되는데 이게 저도 사실은 뒤에 사람 서 있으면은 머리가 쭈삣쭈삣하거든요. 잘 안 되면 미안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죠. 그래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자.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돈을 갖다 넣어야 그래 애가 태어날 수 있어요. 돈을 애 태어나면 1,000만 원 준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보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병원 문제. 여기도 속초 의료원이 있는데 지금 이래 반려동물 이 강아지나 뭐 이렇게 고양이 다리 수술하면 35만원에서 50만원 받아요. 그런데 사람 다리 수술하면 8만원 받아요. 신생아 출산하면 10만원 받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요. 지금 산부인과가 없어요. 이성, 고성, 인재, 산부인과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들이 아프면은 주말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주말에 병원이 없어요. 어린이 병원이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개가 얼마나 운동을 안 하면은 개가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이 개가 뭐냐면 여기 밑에 전부 요새 마루로 있으니까 거기 뛰어내리다가 디스크가 걸려서 원주 가면은 디스크 수천원 수술하면 2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요. 이제 이번에 의사를 많이 수를 늘리잖아요. 많이 늘리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산부인과라든지 가정의학 연세 드신 분들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문제 이런 문제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 되지. 우리가 언제 뭐냐면 이 서울대학병원을 언제 가고 이걸 그렇게 하면 불가능한 거야. 내 속초 의료원 적자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매각하게 많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 병원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자. 이번에 의과대학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소아과 문제. 제일 이 힘들어하는 게 애가 아프면은 토요일 일요일 아프면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발을 동동 구리고 월요일날 그래서 소아과에 가 있으면 줄 서 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똑딱 어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약제 하는데 이게 또 이제 막 한 100만 명 이상이 들어갔는데 이제 1,000원씩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죠. 그 다음 아주 연세 드신 분인데 저는 전 세계 우리나라 이런 국민들 밖에 노인들 빈곤율이 1위예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 12국가라고 하는데 삶의 질은 32등이에요. 유럽은 국가 부채가 많고 개인 부채가 적어요. 근데 우리는 국가 부채는 적고 개인 부채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 공부시키는 거 전부 다 자기 책임이에요. 독일 가면 학비가 없잖아요. 대학생들. 애들 전부 공부 가르치는 거 본인이 빚내서 가르쳐야지. 애들 또 시집장 나간다 그러면 뭐 월세를 보태주든지 전세를 보태주든지 거기다 보태주죠. 그러니까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노인 자살률 1위예요. 시골에 있는 땅 팔아서 뭐냐면 살고 싶은데 이게 세금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뭐냐면 나중에 온다 그래가지고 땅 파는 거 자식들이 또 반대해서 땅도 팔아서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났는데 이런 제가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데일밴드를 바르신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왜 데일밴드를 이렇게 바르고 있을까 보니까 손톱깎이를 쓰는데 눈이 침침하니까 손밑을 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돋보기가 달린 손톱깎이가 있거든요. 이거 전부 싹 나눠주는 거예요. 정치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게 정치라고 봐요. 정치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그건 권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필요하지만은 진짜 정치가 필요한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빽없는 사람한테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냐면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렇게 우리가 더 떳떳하게 이번에 이걸 저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해나가자. 정치의 본질은 뭐냐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거를 해결하는데 남보다 우리가 더 훨씬 더 유능한 거를 반드시 만들어내자. 그러나 이번 선거만큼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년만 하고 나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안다고 그럽니다. 1년 아니면 우리가 벌써 2년 동안 지켜봤어.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는 이 정부한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된다고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을 무서워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바로 갈 수 있어. 국민을 무서워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어. 국민이 무시당하면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 우리도 더 능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 민생 경제에서 훨씬 더 유능한 정당 그리고 외교에서는 훨씬 더 튼튼한 안보는 절대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거. 이걸 꼭 우리가 한번 지켜나가는 보루가 돼서 우리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속초 케이블카 오랜 동안 우리가 됐다고 했어요. 중앙정부 와서 생생은 다 내지만 10원도 안 줬잖아요. 돈 1,100억 들어가는데 도에서 200억 주고 양양군 보고 900억인가? 800억인가? 양양군이 무슨 돈이 있어 800억을 내겠어요. 중앙정부 한 푼도 안 됐어.
정치인들이 이러잖아요. 머슴이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 근데 뽑아놓고 나면 일꾼이 어디 갔냐면 일꾼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제는 이번에 우리가 좀 분연하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모아서 제가 여러분 국회의원을 3번 하는 동안에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 여러분 거의 화면에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미안하니까.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미르나무 밑에 조그만 초등학교에서 거기 가니까 최초로 제 이름이 새겨지는 걸 봤어요. 그전에 항상 다른 사람 이름을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찍어줄 수는 없고 제 이름을 찍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제가 반장 선거에 나왔을 때 차마 내 이름에 쓰지를 못하고 그 중에 제일 약한 친구를 이렇게 쓰고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아 정치인이라는 게 욕을 먹고 사는 게 운명이겠구나. 왜냐하면 지가 당선된다고 그러고 포스터도 붙이고 연설도 하니까 이 욕을 먹는 게 운명이구나. 그래서 미르나무 밑에서 계속 앉아있다가 영월 군청에서 당선자증을 받으러 오라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차에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야.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거의 달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살기 힘들잖아요. 속초 구성 양면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제에 산 결과가 오늘이잖아요. 내일 더 잘 살려면 마음을 바꿔먹어요. 마음을 바꿔먹어서 우리가 내년 올 4월 10일에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냥 어느 날을 찍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한 해의 확실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빠졌어요. 이 고성 이 병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병원이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 경기도에서는 어떤 병원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그 소위 병원 부분에서 도에서 지정하는,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고성에 이런 병원이 있으면은 훨씬 더 공공병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공공병원으로 이런 걸 만들어내면 여기가 지금 대순진료에 갖고 있는 병원인데 저 경기도 양주에 있는 것인가? 거기에 있는 거를 대순진료가 경기도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체 다 운영하도록 그렇게 있었는데 이런 공공병원을 만들면은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 얘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 화남 향후회장님 계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는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 강대국의 쇠창살에 갇혀 살 거냐 아니면은 도랑에 있는 소처럼 도랑에 소가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도랑에 있는 풀 언덕 위에 있는 미국이라는 풀도 뜯어먹고 왼쪽 도랑에 있는 중국 풀들도 뜯어먹으면서 우리가 휘파람을 불고 살 거냐 아니면은 강대국에 우리가 쇠창살에 갇혀 살 거냐. 이건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점점 더 앞으로 미국 중국은 30년 동안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경제성장과 우리를 현재 지키고 있는 건 반도체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을 먼저 공격하자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타격을 받는다고 하니까 럼스펠드 장관이 뭐라고 메모를 하냐면은 그러면 한반도에는 한국에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가 있냐고 묻잖아요. 인류에게 없어서는 뭐가 없으면 우리의 운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걸 반도체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려면 그런 걸 가지려면 우리를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되고 분열되지 말고 나라가 우리가 함께 모여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민이 강한 나라고 지도자가 약한 나라. 4.19를 만든 사람도 국민이고 87년 6월 항쟁을 만든 사람도 국민이고
IMF가 왔을 때 금모으기를 해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사람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이거 속초, 구성, 양양, 인제 이런 시골이라고 할 게 아니고 수십 년 전에 1960년에 저기 전라도 목포에 있는 목포 사람 한 사람을 강원도 인제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우리가 변방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굳게 뭉쳐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함께 나갔습니다. 저도 어디에 있든 제가 강원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 우리 함께 도전하고 꼭 성취해 갑시다. 고맙습니다. 저걸 다시 받으시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기 심기주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전 의원님이 오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고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선관위 관계자분도 오셨거든요. 경찰분도 오시고 해서 선거법에 민감한 부분은 저희가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육성 가능하신데 두 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박상진 전 지역위원장님 육성 인사 할까요? 김덕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박상진 전 지역위원장이 나와서 육성으로 마이크 없이 그냥 육성으로 안 하시면 같이 안 하시는 거고 그 두 분 다 앞에 나와서 인사만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표하시는 두 분인데 두 분 다 앞에 나오셔서 같이 저희가 가면서 마이크 잡아서 저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떤 역할과 그 신념을 가지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될지 그걸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들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단체 사진 찍고 앞에 들고 저쪽 앞에 들까요? 앞으로 올라가시죠. 앞으로 올라가시면. 알았다고. 앞으로 다 나오세요. 같이 찍읍시다. 얼마나 숨어 사는지 안 보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이거 영상 가면 다 찍으셨죠?